세션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북방 경제 협력 시대를 맞이해서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으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해양 수도로 부산이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만연수원 장하영 교수님의 진행으로 부산항만공사 강보원 부사장님과 한국선주협회 김영모 상금부회장님 모시고 이번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마이크를 이 세션의 좌장이신 장하영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항만연수원의 장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또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분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오셔노미 우리 부산해양경제포럼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 시민들 많이 오셨고 또 특별히 또 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좀 진로나 또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들 많이 좀 찾고 계신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앞서 두 기조 발표에서 또 여러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리고 향후에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답을 찾았는데 오늘 오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 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을 답들을 이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요 세션이 이제 진행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두 분 발표자분께서 20분씩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분 동안 저희들 대담 자리를 마련을 해서 향후에 이제 우리 부산이 해양 수도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 항만 물류 분야 상생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양 수도 부산의 항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강보원 부사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강보원입니다. 앞에 두 기조연설을 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께서는 좀 큰 틀에서 우리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의 정세나 또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초점을 우리 부산항으로 좁혀서 우리 부산항의 입장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항만 물류 분야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라고 크게 표현은 했지만은 실제 내용은 특히 북한 쪽의 대북 협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도 지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급격히 발전되기 전에 올 연초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북한과의 항만 물류 협력이 있을 것이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happen to be 이렇게 급격히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어쩌면 부산항이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산시가 동북아의 항만 물류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우선은 우리 부산항의 현황을 아주 짧게 오늘의 부산항의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동북아 해운 물류 현황 그리고 협력 분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작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2천만 TU를 넘어섰습니다. 2,049만 TU를 처리했는데 그 중에 국제 환적 화물,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제 환적 화물이 50%인 1,000만 TU를 넘어섰습니다. TU 결국 이제 컨테이너 20피타 컨테이너로 환산했을 때 1,000만을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산항은 글로벌 경제 또 해운 시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의 부산항의 위상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5%, 특히 국제 환적 화물, 국제 환적 화물은 바로 그 항이 로컬
항만이냐, 국가의 그냥 단순 수출입 항만이냐, 허브 항만이냐, 글로벌 허브 항만이냐를 결정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제 환적 화물의 95%를 부산항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항만에서의 부산항의 위상은 바로 말씀드린 국제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저희들보다 전체 물동량은 중국 상하이가 2배가 됩니다. 약 4천만 TU가 되지만 국제 환적 화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국 상하이를 뛰어넘어서 싱가포르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부산항의 모든 정책은 국제 환적 화물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국제 환적 화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산항의 경쟁력은 어디서 왔느냐? 크게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와 연계성, 커넥티비티, 그리고 뛰어난 우리 항만 근로자들과 시스템, 또 저희들의 노력에 위한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도나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도나스가 뭐겠습니까? 바로 북방경제협력이라든지 대외협력 사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개의 도나스는 다분히 국내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나스가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 바로 그러한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의 연계성은 우리 부산항이 오늘과 같은 글로벌 허브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536회의 네트워크가 있고 150개국 500개 항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개발은 지금 신항 맨 왼쪽에 있는 신항은 지금도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항만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글로벌 대표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동북아의 항만 물류 현황 부산항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아에서 우리 부산항에서 선박으로 지금 주변 항만 극동 러시아를 포함해서 일본과 동북아 중국 항만까지는 여객선으로서는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은 상선은 좀 느립니다. 늦어도 이틀 안에 다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북아의 단일 지역 경제 공동체가 각광을 포커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 극동 러시아 지역은 이제 공통 전략 지역입니다. 전략적 목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목표의 공통 분모에 바로 우리 부산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도 기조연설에도 있었지만 신북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제3차 정상회담을 보면서도 느꼈겠지만 이제 북한은 경제 총집중 노선, 이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 최우선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1대1로, 그리고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제3차 동방 정책에 가서 푸틴 대통령께서 발표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활한 극동 러시아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앞으로 러시아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동방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 4개 국가의 전략적 목표는 바로 우리 부산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물류 협력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지 물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또 해양 관광 분야의 협력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만 개발, 물류 협력에 있어서 상호 투자 협력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 환적 거점 항만으로서 중국은
500만 TU, 우리 부산항 전체의 25%에 달하는 물량을 바로 우리 부산항에서 환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5%에 달하는 300만 TU를 부산항에서 환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동 러시아도 47만 TU에 달하는 물동량을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7대 교육국에 해당합니다. 극동 러시아입니다. 일본은 3대 교육국이 됩니다. 우리 부산항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바로 무한한 앞으로의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다, 협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보시면 북한의 대외 교육 비중입니다. 어느 국가하고 대외 교육을 해왔느냐. 그냥 칼라로 한번 보시죠. 칼라로 보면 녹색이 일본입니다.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00년 초까지는 일본이 녹색이 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이 2003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비중을 늘렸습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이후로는 빨간색,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 해상교육 실적입니다. 한때는 1900만 톤에 달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250만 톤을 끝으로 해서 지금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항만 물류 분야 협력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우리 부산항만공사의 입장에서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자,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세계 유수의 항만을 볼 때, 또 우리 부산항도 부산항이 오늘과 같은 이런 항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역 장비나 시스템,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뛰어난 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력들이 바로 오늘의 부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그마한 나라 싱가포르이 저렇게 세계 지금 제1의 항만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뛰어난 PSA에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바로 그 뛰어난 인력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남북 항만 물류 협력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또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산항의 뛰어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교육기관, 자, 교육기관은 우리 항만 연수원이 있고, 또 해양대학이 있고, 또 항만물류 특성화 학과가 있는 인천대학교가 있고, 중앙대학교가 있고, 또 중국에는 또 우리 연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풍부한 우리 그 교육기관을 활용을 해서 또 뛰어난 신앙이 있습니다. 자, 이 항만 시설을 이용해서 바로 그건 현장입니다. 우리 북한의 항만 근로자와 항만 관리자, 그리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시킬 북한의 교육이라 시킨다기보다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대상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입니다. 북한의 정책을 리딩해 나갈 공무원. 두 번째는 사무원들입니다. 사무원은 항만에서 관리를 할 사람들. 세 번째는 기능직입니다. 직접 하역 작업을 할 사람들. 네 번째는 엔지니어들입니다. 보수 유지를 해야 될 사람들. 저희들은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었고, 뒤에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인력들은 직접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 제재 환경 하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만 된다면 저희들이 굳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바로 즉시 교육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20명 규모로 해서 북한의 공무원들을 항만 정책이나 개발이나 이런 데 대한 교육을 중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러시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외 3국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를 상당한 수준까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휘슬이 불리면 바로 협력 사업을 바로 이 교육 사업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 전기 항로 서비스 개설입니다. 남북 전기 항로는 우리 부산항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남포와 부산항 간에는 부전기 항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진항하고는 전기선 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떤 주변의 정치 경제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은 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기 항로, 특히 우리 부산항과 나진, 남포항을 연결하는 이 항로는 유엔 제재의 대북 제재의 고리만 풀리면 바로 즉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진 선봉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항구는 나진항입니다. 왜 나진항이냐 하면 우리는 저 나진항이 단순히 북한과 우리나라의 교역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은 길림성, 흑룡강성, 특히 이 동북 이성은 요령성은 약간 대련 쪽에 접해 있습니다만 지금 화물을 수출입을 하려면 1200에서 1400km를 달려서 대련항에서 수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극동 러시아나 또는 나진항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경우는 80에서 200km 정도면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구까지 화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왜 러시아하고는 잘 안 됐느냐? 지금도 자루비노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과 부산항 간에는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지금 서비스가 있는데요. 30에서 50TU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배는 600TU를 실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은 그야말로 작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도 이 항로를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극동으로 동해안 쪽으로의 수출입 라우트를 창구를 오픈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진항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항과의 항로가 개설이 된다면 바로 중국 삼성의 동북 삼성의 화물도 나진항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류 협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 경제 협력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동북 삼성에 투자를 하고 또 북한 쪽에 투자를 해서 그 물량을 커버항인 부산항으로 가지고 와서 환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진항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진항은 언론에서는 3개 부두 중에서 1개 부두는 러시아에, 2개 부두는 중국 쪽에 이미 임차권이 넘어가 있다고 하지만 중국 쪽에 넘어가 있다는 그 임차권은 오랜 제재 동안에 부두가 활용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희 부산항만공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진항 운영권 확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진항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가장 먼저 협력을 해야 될 북한 항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더 나아가서 다른 북한의 항만, 북한은 8개 항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8개 항만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항만 물류 협력을 해야 될 항만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북한 정부가 어떤 항만 물류의 종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본 물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항만 물류 분야에 있어서 자문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기만 주어지면 즉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류 분야 협력입니다. 수산물류 분야 협력은 지금 동해안 쪽에는 아주 풍부한 수산 자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 같으면 연간 연안에서 잡히는 맹태라든지 수산물이 300만 톤에 달합니다. 그 중에 10%가 부산으로 와서 부산서 가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인건비 때문에 전부 베트남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해안 쪽에 풍부한 수산 자원을 북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낮은 항에 양육을 해서 또는 중국에서 그 주변 중국에서 가공 처리를 해서 낮은 항을 거쳐서 부산항으로 와서 전 세계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수산물류 분야 협력도 가장 큰 협력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철도 부분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남북 철도만 오픈이 되면 부산항이 이제는 내륙 철도 물류에 있어서도 허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해양 관광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항의 지금 해양 관광 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제 여객 전기 항로 일본을 오가는 항로입니다.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뭐 사드 때문에 주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6년에는 약 210회에 달하는 크루즈선이 들어왔고 57만 명에 달하는 크루즈 여객이 부산항을 찾았습니다. 자, 앞으로 해양관광 협력은 또 항만물류 분야 협력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당장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크루즈 승객들이 오면 어디를 가장 좋아할까요? 크루즈 승객들이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나 큰 쇼핑을 좋아할까요? 물론 일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승객들 특히 선진국의 크루즈 승객 같은 경우는 자갈치 시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부산다운 곳을 좋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의 크루즈선이 접안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의 인프라도 없고 거기 주변 쇼핑 여건도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크루즈 데스티네이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항은 북항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문화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래된 부두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원산항을 해양관광 중심으로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바로 금강산 아주 가까운 쪽입니다. 개발하고 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장전항은 지금 크루즈선이 2척이 접안해 있는데요. 예전에 현대그룹에서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3만 톤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저렇게 부두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저 부두를 이용해서 금강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부두를 10만 톤급으로만 확대를 하면 지금 동북아 지역에 크루즈선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가까운 중국의 할빈 관광 자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부산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이 크루즈 마켓이 전 세계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마켓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북한의 크루즈 시장과 그리고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이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마켓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큰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포트 오소리티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자체 그리고 해양수산부 또 국토교통부 그리고 또 통일부와 같이 협력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여건이 이루어지는 즉시 바로 진행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동북아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대비하여 동북아 항만물류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8가지 실제적인 어떤 추진 방안을 우리 강부원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실제적인 이런 전략들이 또 하나씩 성취된다면 이번 세션의 주제처럼 저희가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산업 재건을 통한 부산항 도약이라는 주제로 한국선주협회 김용무 부회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몇 번째 제 그 발표 들으신 분 보면 좀 비슷할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에 이와 같은 과제를 갖고 매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은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작년만 해도 해운산업 위기국부 방안이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해운산업 제공을 통한 부산항의 뭐 도약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까지는 그 우리 해운산업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 뭐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해운산업을 키우겠다, 해운산업을 재건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해운산업 재건 5개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쫓아서 해운산업 5개년 계획,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과 더불어서 추가로 필요한 방안이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뭐 해양 수도다 뭐라 그러는데 부산항에 개항하는 우리 선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종전만 해도 세계 1위, 국내 1등의 한진해운이 부산항을 개항을 했죠. 연간 500회 이상. 근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라고 보고 우리가 해운산업을 재건해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현황, 그다음에 국내외 선사 금융위기 극복 경과, 외국계 최근의 외국계 선사 동향, 해운 재건 대책, 해양수사 부산항 도약 5대 과제는 아마 지금 우리 강본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이 작지만 우리나라 해상물 동량이 10억 톤이에요. 10억 톤. 굉장히 큽니다. 세계 톱 10에 들어갑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예요. 수출이 합해서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컨테이너 차량이 1,600만 개입니다. 조선 1등, 해운 5위. 이 뜻은 뭐냐면 풍부한 물동량도 있고 세계 1등의 조선 산업도 있고 세계 5위의 해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에 상생보다는 각자 도생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금의 5분의 1이 불과한 덴마크 보십시오. 덴마크는 세계 1등 선사가 됐습니다. 세계 1등 선사.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1등 선사가 된 배경 중에 하나에는 2008년도 위기가 터졌을 때 전 세계는 모든 선사가 어려웠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 2010년도에 덴마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구주항로에서 한진해운을 폐퇴시킵니다. 폐퇴. 결국 어떻게 보면 구주항로에서의 한진해운과 덴마크 마스크라는 경쟁에서 한진해운이 못 이긴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해운산에 보면요, 2008년도에 매출이 52조였어요. 배는 그때 한 1,400척 정도 운항하고 있었고 매출이 52조입니다. 그래서 척당 매출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17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항 선박이 되게 비슷하죠. 1,439척인데 척당 매출액은 205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매출액은 30조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또 과하게 얘기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전체 매출액도 50조에서 30조로 떨어졌고 단위당 선박 매출액도 370억에서 200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은 우리가 도산했죠. 한진해운 매출액이 10조 정도 됐습니다. 10조. 20조의 커다란 10조의 그 큰 회사가 재작년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에 리만버스 사태 후에 전 세계 위기가 닥쳤을 때 국내외 선사가 위기 극복한 경과를 보겠습니다.
국내 선사 위기 극복 경감받아. 이건 위기 극복 경과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진해운과 현대생선이 자기가 갖고 있던 보유 자산을 팔아서 견뎌온 겁니다. 이 견뎌온 것이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빚 갚은 겁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에 빚을 갚으라고 한진은 돈이 되는 자산을 팔아서 3조 7천억을 팔아서 갚았고, 현대생선도 4조 1천억의 자산을 팔아서 갚은 겁니다. 더 이상 팔 게 없던 그 즈음 2016년도에 한진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한진해운은 이제 은행 금융권에서 조건부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율협약 내용이 뭐냐면 사채권자 채무 조정을 하는 거, 사채권자와 협의해서 빚을 좀 경감받아라, 얼라이언스에 가입해라, 용선료 인하해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용선료 인하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선박 거래인데 용선료를 깎아달라는 뜻은 국제 간의 한국 회원협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선박 금융 시스템이 미비됐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은행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력 강화보다는 채권회사에 몰두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 금융기관이 우리 국내 선사보다는 외국 선사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외국 선사에 지원해준 돈은 124억 불입니다. 근데 국내 선사에 지원해준 자금은 불과 26억 불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외국 선사에 자금을 지원해서 국내에 발주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조선도 어려웠고 해운도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 현재 보면은 조선에 투입되는 구조조정 자금의 대우조선해양 20조, 성동 4조, STX 조선 8조입니다. 그 많은 자금이 조선업계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조선업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선사의 위기 극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 선사는 위기가 터졌을 때 일단 정부에서 지원 먼저 들어가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코스코 해운업체나 조선업계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경쟁 선사였던 마스크의 덴마크도 자국 선사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 라인은 자국 정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서 구조 항로에서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모든 국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국 선사를 지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원보다도 채권에서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상사나 한진해운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현대상선도 아직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선사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의 주요 선사는 최근에 들어와서 주요 항로에서 선박량 확대, 선박량 공급이 과잉됐다고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외국의 주요 선사는 그 동안에 M&A와 신조발전 등의 선박량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가 캐리어는 메가 캐리어는 마스크라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1997년도에 23만 TU, 당시에 우리나라 한진해운도 17만 TU였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마스크나 MSC나 CM이나 코스코나 한진해운, 현대산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 2018년도에는 마스크는 무려 18배가 증가한 400만 TU, 그다음에 스위스의 MSC도 20배가 증가한 300만 TU, 그다음에 프랑스 CME CGM도 30배가 증가 266만 TU인데 우리나라 한진해운은 망했고 현대상선은 불과 3.7배 증가한 41만 TU에 불과합니다. 리저널 메가캐리어, 여기서 리저널 메가캐리어라 하면 동남아 구역에 취항하는 선사인데 싱가포르 PRA나 대만의 와나이, 그다음에 한국의 12개 선사 전체 선박량 합하면 PRA는 20년 전에 9만 TU, 와나이 5만 TU, 한국의 12개 선사가 다 합하면 8만 TU입니다. 근데 현재에 와서는 20년이 지난 현재 와서는 PRA는 42만 TU, 와나이는 26만 TU, 한국 선사는 불과 3.5배 증가한 28만 TU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정규 선사들은 지난 20년 동안에 거의 발전이 없었고 발걸음만, 그러니까 제자리 발걸음만 한 거고 원양 컨테이너는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정리해 본 겁니다. 20년 전에는 대부분의 선수가 비슷비슷했습니다. 이쪽 부분이죠.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와서는 마스크는 꼭대기에 서 있고 우리나라 한진해운은 2016년도에 많이 없어졌고 현대상선은 밑바닥에 기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자리에 발걸음 하거나 뒷걸음 쳤습니다. 최근에 유럽계 선사 동향을 볼 것 같으면 모든 항로에서 궁극강이니까 신조 발주보다는 선봉량 증가 없는 M&A를 통해서 선대를 확보하겠다 면서도 계속 신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선사의 발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선사가 특히 현대상선이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20척을 발주한다 하니까 20척이 발주가 나오면 각 항로에서 공급강이 초래되니 발주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선대를 하겠다 하면서도 자기는 신조 발주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는 아직도 발주 잔량이 12척이 있습니다. MAC도 11척, CMCM도 20척. 합계 대형 글로벌 메가캐들이 43척의 발주 잔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발전 선박, 발주 잔량 선박이 모두 합하면 370척이 됩니다. 370척. 그러나 우리나라 선사들은 발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선사가 일단 규모의 경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 메가캐리아 성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이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유럽계 선사는 유럽계끼리 뭉치고 중국계 선사는 중국계 선사끼리 뭉치고 일본계 선사는 일본계 선사끼리 이미 뭉쳤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선사는 마스크, MSC, CMC 합박으로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서는 M&A를 통해서 한 개 선사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소유한 선박이 연간 총 한 1,100만 튀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계 선사는 현재 M&A 작업 중에 있습니다. 중국계 선사가 홍콩계 선사랑 M&A하고 대만계 선사 M&A하고 또 싱가포르 선사랑 M&A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계끼리 M&A하게 되면 이 부분도 거의 400만 튀, 500만 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M&A를 했죠. 그래서 일본 3사 통합해서 일단 150만 튀우게 됐는데 우리는 불과 원양 컨선사가 현대상선 하나만 있고 36만 튀에 불과합니다. SM상선이 16만 튀 있고 두 개 합해봐야 50만 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업계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 판단할 때는 해운 산업의 재건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것도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2개 원양 컨선사랑 12개 근해 컨선사가 있는데 이들이 M&A를 통해서 원 글로벌 메가캐리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2개 내지 3개 정도의 리저널 메가캐리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 글로벌 메가캐리어는 최소한도 200만 튀 있어야 되겠다. 현대상선이 36만 튀요, SM상선이 16만 튀인데 국내 M&A를 해서 M&A를 하고 그다음에 20척 신조 발주해서 이것도 부족하니 해외 선사랑도 M&A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튀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에 있는 선사는 대상이 될 선사는 양민, 합박거로이드, 지임, 에버거리 이런 선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SM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상선이나 우리나라 국적 선사가 국내의 M&A를 통하고 선박 발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200만 튀 이급의 선사로 커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남아를 취향하고는 근해 컨테이너 선사도 최소한도 PIL이나 완화의 정도 규모를 되기 위해서는 50만 튀 선사는 돼야 되겠다. 현재 그 작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금상선과 흥하해운이 정규선 부분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말 정도면 통합이 완료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선사들의 규모를 키우고 두 번째는 그 선사가 실현해서 짐을 확보해야 됩니다. 짐.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사, 여기서 원양 컨테이너 하면 미국, 구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가는 그쪽에 나가는 수출 물동량인데 그쪽으로 수출입되는 컨테이너 중에 불과 우리나라 선사가 실을 수 있는 비율이 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면 저희 목표 같으면 이 5년 이내에
적취를 한 70% 정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 현재 근해 컨테이너 생산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 5년 내에 70% 정도로 적취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물자가 현재 전략물자라면 이제 석탄, 그다음에 원유, 철강석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실어오는 적취율이 우리나라 선박으로 실어날 수 있는 비율이 5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전량 우리 선사의 선박으로 운송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러한 적취율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조선 발주가 추상컨대 향후 5년 내 540척 정도 됩니다. 물동량 그 540척 중에서 540척은 물동량 증가분이 295척, 노선 대체분이 250척에서 향후 5년 내에 550척 정도의 신조선이 발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제적 기대 효과는 한 40조, 5년 내에 40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운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산업, 또 부경에 널리 퍼져 있는 기자재 산업도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박 해양 금융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난 7월 5일에 해운 산업의 금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7월 5일에 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이 너무 약해요. 금융기관에 불구하고 수권자본금이 5조 원인데 그중에서 실제 납입된 건 3조 1천억이고 아직 1조 9천억은 출자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공사의 완활한 선박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출자가 아직 안 된 1조 9천억과 더불어서 추가로 5조 원이 필요하겠다. 최대한도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10조 정도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해양진흥공사와 기존의 선박금융기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단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해갖고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가 조성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억 달러. 그다음에 에코시펀드, 밸류펀드 이런 기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국내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입은행에 조선업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일단 우선은 국내 산업과 충돌하는 해외 산업 지원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업 발전 수출입은행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선업 발전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 선사 지원을 통한 조선업 발전보다는 국내 선사를 통한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고, 수출입은행에서 조성되는 자금 중 최소한도 50%는 국내 선사에 지원돼야 되겠다. 나머지 50%는 외국 선사에 지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출입은행에서 조선 해양 쪽에 지원된 자금이 20조인데 이 20조 중 10조는 국내 선사, 10조는 해외 선사에 지원됐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도 부산은 도약 5대 과제는 아까 우리 강보원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강 사장님께 더 자세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생략하는데 이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 항로육수를 통한 동북아 거점 중심 항만으로 부산항이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많이 말씀들 들으셨죠? 유라시아 대학을 이용하자는데 일단 부산항이랑 볼라디보스토크 연결해서 항로를 개설해서 TSR을 연결하고 부산항과 북한의 나진을 연결해서 항로를 개설해서 TMR 몽골을 지나는 대륙 철도를 이용하고, 근데 부산항과 중국의 연운항 쪽을 항로를 개설해서 TCR 중국 철도죠. TCR이 연결되었고, 또 부산항과 단동항을 연결해서 몽골을 통과하는 그런 유라시아 대륙 철기가 연결하는 우리 해상 루트도 활용해 개설해야 되겠다. 개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뭐냐면 금년 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해운제약은 5개년 교육 추진 경과입니다. 요 5개년 교육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과인데 저희 선접회가 대선 시에 각 당에다 건의를 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정책 건의한 내용을
100% 대승공에 방영이 됐고, 그다음에 100대 국정과제 저희 그 정책 건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산부는 곧바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요 표는 그 해양산부에서 수립한 해운산업재건 5개년 계획의 최근의 경과 사항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재건돼서 부산항이 동북아 해양성 수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외 해운 산업의 사례와 해운 산업의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우리 김영모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션 이코노미의 이 자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 오션 이코노미는 다른 말로 하면 바다는 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오늘 학생분들 많이 왔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해양 수도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질의사항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코노미 바로 경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이 항만과 해운에서 만들 수 있을까 또 갈 수 있을까라는 아마 고민들을 할 거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저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행사한다고 이제 사진을 보냈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거의 이제 맥 빠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유라시아 관련된 이 북방 그 경제와 또 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진을 좀 굳이 꺼내 와서 한번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제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부산시에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라는 곳에 1회에 참여를 해서 이제 TSR을 타고 이제 쌍뜨까지 이제 갔었었는데요. 이제 가면서 느꼈던 게 정말 중요하다. 바로 우리 부산 시민이 우리 해양 수도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유라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뱃속에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유라라 지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혹시나 딸을 하나 더 놓으면 시아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아들이 셋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 셋이 있고 그래서 이제 딸이 나와서 유라라 지었는데 6개월 전에 또 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시아라고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우리 부산 해양수도 부산이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인 것 같고요. 유라시아 북방과 남방인 것 같고 또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오션 바다를 비욘드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오늘 두 전문가분들 이 항만 분야에 있어서 또 해운 분야에 있어서 두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좋은 일자리 요새 일대 정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학생들을 뽑으실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여러 많은 정책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산 항만공사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일 또 들어가고 싶은 직장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항만 분야에 그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을지 좋은 고견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부산 지역의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항만공사도 이제 정책을 준비하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 쪽을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쨌든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죠? 질적 성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물류 분야의 이 파이를 키우는 것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부산항만공사의 업무 영역도 그랬고
또 주어진 권한도 그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효율을 개선하고 잘하면 많이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유라시아 말씀하셨는데 또 동북아 지금 경제 협력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업무 영역을 이제는 당장은 동북아 지역으로 그리고 동남아 지역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저희들을 지금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항의 네트워크가 더 확충되겠죠. 그리고 업무 분야가 더 늘어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만큼 많은 직장을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더욱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지금의 이 동북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세 변화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실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저희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정치적인 여건만 개선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일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해운 분야도 뭐 우리 승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 산업이 있는데 이 해운 분야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로 우리 학생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해기 경험을 가진 육상 근무자가 몇 명인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해기 경험을 그러니까 해기사 출신 육상 근무자. 저도 옛날에 배를 탔습니다. 해양당 나오고 승선생활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2만 명 됩니다. 2만 명. 그때 전통적으로 승선생활하고 마치고 나서 좁게는 선박회사 관련된 주변 그 주변에만 근무를 했어요. 그 인원만 해도 2만 명이에요. 근데 2만 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1,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수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을 유지하려면은 한 5% 정도가 계속 수혈이 됩니다. 1,000명이죠. 1,000명 정도가 계속 해상에서 육상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 해운관련 연관산업에서는 제일 으뜸으로 쳐주는 게 해기 경험이에요. 해기 경험. 승선 생활의 경험을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승선 경험을 가진 해기사가 육상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회사 직원 뽑을 때 승선 경험이 있냐 없냐 그걸 두고 많이 따집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박회사 주변, 그다음에 선박 대리점사 그 주변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해양경찰, 금융회사, 보험회사 여러 군데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역이 엄청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진취적인 우리 친구들은 해외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과 비교해 봤을 때 해운 물류 분야는 그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직역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 만나더라도 해양진흥공사 같은 직업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내리면 선박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이제는 해양진흥공사도 가고 일반 보험회사도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노력을 하면 뭐 이쪽 분야에서 직업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도 해양대학 나왔고 제 며느리도 해양대학 나왔고 제 조카도 이번에 해양대학 지원했는데 성적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좀 해서 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안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5 아들 딸을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될까라고 오늘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또 했는 그것을 좀 나누면 아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를 하고 또 승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감당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바다의 방향이 그냥 해상 그리고 이전에 옵쇼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수중으로 그 방향이 나갔다면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북방, 남방 또 뭐 북극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아마 지금 다음 세션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딸들은 다 유라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었고요. 예, 아들 셋은 이제 다 여기 해양이나 물류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곳에 오셔노미의 이야기처럼 돈이 이곳에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기회가 바로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라시아를 가서 제가 저 맥 없는 사진을 걸었을 때는 처음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예, 물론 그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교훈을 했습니다. 아마 힘듭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들 전부 다 새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바로 우리 부산의 시민들, 우리 부산의 청년들은 잘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가실 때 여러분들 디딤돌이로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 또 전문가분들도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요. 다음 세션 진행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큰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다복한 우리 장 교수님의 진행으로 세션 1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